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늙으면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하다고. 늙으면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늙으면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믿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노후가 정말로 편안했을까? 같은 나이, 같은 자식 셋을 둔 두 어르신이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다. 용돈도, 병원비도, 외로움까지도 자식이 채워주기를 기다렸다.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삶을 스스로 붙잡고 있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 했고 무엇이든 스스로 해내려 했다. 10년 뒤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 사람은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했고 다른 한 사람은 담담하고 평온했다. 그 차이는 재산이 아니었다. 자식의 효심 차이도 아니었다. 그 차이는 아주 근본적인 삶의 태도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당신은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매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사랑이자 지혜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전해주겠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끝까지 들어보길 바란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동안 당신이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했던 마음의 진짜 이유도 함께 보이게 될 것이다. 그 서운함이 사실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기대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시작해보자. 한번 상상해보자. 어느 명절, 오랜만에 자식들이 모두 모인 저녁이다. 밥상 앞에서 부모는 넌지시 말을 꺼낸다. 요즘 무릎이 영 안 좋아서 말이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는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그 짧은 순간의 침묵, 부모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되뇌는다. 내가 괜한 말을 꺼냈구나. 이 장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순간을 겪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당신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자식이 좀 챙겨주면 좋겠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누군가 나를 위해 살아줬으면 좋겠다. 혼자는 너무 외롭고 힘드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이런 마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배우자를 위해 참고 가정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왔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 보답을 받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 서운했을 것이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정작 나이가 드니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멀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웠을 것이다.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에 외로웠을 것이다.
누구 하나 내 곁을 온전히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다. 아침에는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일터에서 뛰어다니고, 저녁에는 자식들 숙제를 봐주며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몇십 년을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자기 자신을 챙기는 법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다 자라고 일터에서도 물러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나이 들면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생각. 사실은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젊을 때는 스스로 일어서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물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다. 몸이 아프고 거동이 힘들 때 가족의 손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몸을 기대는 것과 마음과 삶 전체를 기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많은 사람이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을 핑계 삼아 결국 자기 삶의 주도권까지 함께 넘겨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는가? 이 말은 원래 좋은 뜻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존재라는 아름다운 가치였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 말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기대로 정작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구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사람에게 기댄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조금씩 남에게 넘겨주는 일이다. 이상하게 들리는가? 심리학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계속 누군가에게 맡기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스스로 해결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일 하나를 자식에게 부탁했을 뿐이다. 은행 일도, 병원 예약도, 휴대폰 사용법도.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나는 혼자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무기력함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존감, 자기효능감, 심지어 삶의 의욕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심리 개념을 짚어보자. 바로 통제감의 문제다.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건강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반대로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넘기고 나면 그 순간부터 불안과 무력감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기대는 삶이 편안해 보이는 것은 착각이다. 실제로는 기댄 만큼 내 삶의 통제권이 줄어드는 것이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다.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해서 작은 사업체를 일구었고 은퇴할 때는 자식들에게 그 사업을 물려주었다. 그는 은퇴 후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자식이 나를 챙겨주겠지.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명절마다 자식들이 찾아왔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병원에 갈 때도 자식이 데려다 주기를 기다렸고 은행 일도 자식이 대신 처리해 주기를 기다렸다.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디를 여행 갈지도 자식의 결정에 맡겨버렸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자식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다. 손주들이 자라면서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자식들의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사업까지 물려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자식들을 원망했다. 전화를 걸어도 하소연부터 시작했고 자식들은 그 전화를 점점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생겼다. 그런데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다. 그리고 그날 진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물음이 그의 인생의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은행 일을 혼자 처리해 보았다. 다음에는 병원 예약도 스스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몇 번이고 실패했다. 강의실에서 젊은 강사가 몇 번이고 같은 설명을 반복해줘야 했고, 그때마다 그는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못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몇 번이고, 혼자 연습했고,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대신 직접 검색해서 답을 찾아보려 애썼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스스로 문자를 보내고 지도 앱으로 길을 찾고 은행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가 스스로 해내는 일이 늘어날수록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편안해졌다. 더 이상 원망 섞인 전화를 걸지 않았고 자식들도 부담 없이 안부를 물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 서 있으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나를 더 자주 찾아오더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딸의 집 근처로 이사할지를 고민했다. 딸은 어머니를 걱정하며 엄마, 우리 집 가까이로 오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라고 자주 말했다. 처음에 그녀는 그 제안이 너무 고마웠다.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려웠던 시기였다. 그런데 딸 근처로 이사를 하고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딸은 직장과 육아로 바빴고 어머니를 챙기는 일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딸의 연락을 기다렸고 연락이 뜸해질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커졌다. 어느 날 그녀는 손주를 봐주다가 딸과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딸은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만 너무 많이 기대시는 것 같아서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그저 딸과 가까이 있고 싶었을 뿐인데 딸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뜻밖의 결심을 하게 된다. 바로 다시 예전에 살던 동네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다. 날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날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딸을 더 안심시키는 길인 것 같아요. 예전 동네로 돌아간 그녀는 처음에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텅 빈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생각에 몇 번이고 눈물이 났다고 한다. 그런데 곧 오래된 이웃들과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동네 텃밭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웃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다 보니 조금씩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가끔은 서울로 올라가 딸을 만났다. 신기한 것은 딸과 물리적으로 멀어졌는데도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이다. 딸은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어머니가 씩씩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딸은 오히려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기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사랑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에게 온전히 기대려 했을 때는 관계가 오히려 힘들어졌고 스스로 서려고 했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졌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다. 왜 기대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사랑받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 심리학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어보겠다. 바로 관계의 비대칭성 문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대고 다른 한쪽이 계속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무너진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부담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지치고 멀어지게 되어 있다. 반대로 서로가 각자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부모가 스스로 서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걱정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존경심은 억지로 만들어낸 효도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오래간다. 여기서 손실회피 심리도 함께 생각해보자.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잃는 두려움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한다. 기대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손실을 하나씩 떠안게 된다.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잃고 자기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마저 잃어간다. 이 모든 상실은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상실은 삶 전체를 갉아먹는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불가능한 일을 누군가에게 기대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상처받고 원망하게 된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는 것은 남의 다리로 걸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결국 내 두 다리로 걷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또 다르게 비유하자면 이렇다.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적금 하나마저 스스로 깨버리는 것과 같다. 그 적금의 이름이 바로 자기 결정권이다. 다른 것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몰라도 이 적금만큼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매일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자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개념이 있다. 바로 의존의 함정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데 그 편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대가를 요구한다. 기대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상대에게 바라게 되고, 그 기대를 받는 사람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부담이 쌓이면 결국 관계 자체가 뒤틀리기 시작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관계 자원의 고갈이라고도 부른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치 통장처럼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오래 유지된다. 그런데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고 돌려주는 것이 없으면 그 통장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낸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끊임없이 기대기만 하면 아무리 효심 깊은 자식이라도 언젠가는 지치게 된다. 그리고 그 지침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중요한 진실을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알고 있었을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관직에 있던 벗들도 대부분 등을 돌렸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처지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 유배지에서 오히려 철저히 자기 힘으로 서는 삶을 선택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여유당전서에 이렇게 남겼다. 사람은 스스로 서지 못하면 결국 누구에게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남에게 기대는 마음이 클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작아진다고 그는 보았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의 학업과 인격을 걱정하며 수많은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 속에서 그는 반복해서 이렇게 당부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학문을 닦 삶을 세워라. 이것은 단순히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발로 서 있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이었다. 목민심서에서도 정약용 선생은 비슷한 뜻을 전한다. 관리는 백성을 돌보되 백성이 관리에게만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성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진짜 좋은 다스림이라 보았다. 이 뜻을 우리 삶에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경세유표에서도 그는 나라의 근본은 백성 각자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데 있다고 보았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구조는 결국 그 사회 전체를 약하게 만든다고 그는 경고했다. 이것은 국가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족 안에서도 한 사람이 계속 기대는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그 관계 전체가 약해진다. 생각해보면 옛 선비들의 삶도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벼슬에서 물러나면 소박한 초가에서 지내야 했고 넉넉한 살림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식이나 문중에 기대어 편히 살기보다 스스로 밭을 갈고 글을 쓰며 자기 삶을 지켜냈다. 왜였을까? 그것은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스스로 서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남에게 기대는 순간 그 사람의 뜻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논어에서도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은 남을 다스릴 수도, 남에게 온전히 사랑받을 수도 없다고 했다. 이는 스스로 서는 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뜻이 담긴 구절이 있다.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근심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금음신서에서도 정약용 선생은 판결을 내리는 관리라면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에게 기대는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어떤 판단도 바르게 내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모든 고전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같다.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노후에 더 중요해지는가? 젊을 때는 스스로 해야만 하는 환경이 우리를 강제로 단단하게 만든다. 일을 해야 하니까,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 서는 힘을 기르게 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강제 장치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아무도 우리에게 스스로 서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저희가 할게요라는 말로 우리를 점점 더 기대는 자리에 앉혀버린다. 그 말이 나쁜 뜻은 아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배려일 것이다. 하지만 그 배려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서는 힘을 조금씩 잃어간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여기서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보자. 자기효능감이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의 활력을 잃지 않는다. 반대로 이 믿음이 약해진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불안해한다. 그런데 이 자기효능감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내는 경험이 쌓여야 이 믿음도 함께 자란다. 반대로 작은 일까지 계속 남에게 맡기면 이 믿음은 조금씩 깎여 나간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해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이 곧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심리학의 또 다른 개념, 정체성 신호 이론도 함께 짚어보자. 우리가 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모습은 단순히 그 일을 처리했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다. 반대로 사소한 일까지 계속 남에게 맡기는 모습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반복해서 각인시킨다. 이 신호가 쌓이면 실제로 그렇게 믿게 된다. 몸은 아직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도 마음이 먼저 나는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살면서 이 원리를 여러 번 경험했다. 직장에서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았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졌고, 집안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때는 자연스럽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 역할과 행동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우리는 그 신호를 스스로 꺼버리기 쉽다. 이제 나는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기대는 습관을 통해 매일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역할이 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역할.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죽는 날까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역할이다. 여기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다. 이런 생각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통념일 뿐이다. 물론 부모가 힘들 때 자식이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 스스로의 삶 전체를 자식에게 맡겨버리는 것으로 변질되면 그 관계는 반드시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젊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면 독립적이다라고 칭찬받는데, 나이 든 사람이 똑같이 스스로 서려고 하면 왜 고집스럽다, 자식 마음도 몰라준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만들어 놓은 편견일 뿐이다. 그리고 이 편견을 가장 먼저 깨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스스로 설 자격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젊음의 패기와는 다른 더 깊고 흔들림 없는 자립이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스스로 서려는 태도가 자식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정말 힘든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려는 마음, 그 근본적인 태도를 내려놓자는 것이다. 도움은 받되 삶의 주인 자리만큼은 끝까지 스스로 지키자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동네 마실을 나갈 때도 자기 발로 걷고, 결정을 내릴 때도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지 스스로 정리해서 요청한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왜일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서 있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남에게 기대는 사람 주변에는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점점 지쳐서 멀어진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관계가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다. 서럽고 답답할 것이다.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첫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스스로 해본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장보기 같은 일상의 작은 일들을 되도록 스스로 처리해보자.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다. 몇 번 헤매고 실수해도 괜찮다. 그 과정 자체가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훈련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 해보려는 태도 그 자체다. 둘째,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는 습관을 줄인다. 외로움이나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기보다 그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연습을 해보자.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며 그 감정을 스스로 풀어내는 것이다.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훨씬 여유롭고 편안한 사람이 된다. 셋째, 나만의 활동을 하나 이상 만든다. 텃밭 가꾸기, 산책 모임, 취미 교실 등 자식이나 배우자와 상관없이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런 활동은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나 자신에게로 옮겨준다. 그리고 그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넷째, 경제적으로도 최대한 스스로 준비한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노후 생활비를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보자. 경제적 독립은 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된다. 아주 작은 액수라도 스스로 관리하는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의 안정감을 만들어준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온라인 뱅킹 같은 것들을 배워두면 남에게 의지할 일이 훨씬 줄어든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처음에는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그 배움의 시간이 결국 우리를 훨씬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자. 여섯째,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한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막연하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 이 일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이것은 상대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든다. 막연한 서운함은 상대를 지치게 하지만 구체적인 요청은 상대가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일곱째, 내 삶의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원칙을 지킨다. 어디에 살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가능한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 작은 결정권들이 쌓여 결국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나라는 확신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확신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힘이다. 이 7가지가 너무 많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자. 딱 일주일만 해보는 것이다. 첫째 날은 그동안 자식에게 부탁했던 작은 일 하나를 스스로 해본다. 둘째 날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전화 대신 산책을 하며 그 마음을 스스로 달래본다. 셋째 날은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하나 검색해본다. 넷째 날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나 시도해본다. 다섯째 날은 스스로 결정한 일 하나를 실행에 옮겨본다. 여섯째 날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요청해본다. 그리고 일곱째 날, 지난 일주일 동안 스스로 해낸 일들을 가만히 돌아본다. 이렇게 딱 일주일만 실천해봐도 분명히 다른 것이 느껴질 것이다.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표정에 여유가 생기고 걸음에 조금씩 자신감이 붙는 것을.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도 끝까지 스스로 서는 삶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존엄이다. 그리고 그 존엄은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스스로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바로 미래의 나 자신이라는 개념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의 나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 작은 일 하나를 자식에게 미루기로 선택한 사람과 오늘 그 일을 스스로 해내기로 선택한 사람. 이 두 선택은 하루 이틀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1년, 2년,
10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낸다. 앞서 이야기한 두 사람, 스스로 문자 보내는 법을 익힌 남성과 다시 텃밭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여성. 그들의 변화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매일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뒤 당신이 자식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를 결정한다. 그것은 원망 가득한 얼굴일 수도 있고, 담담하고 당당한 얼굴일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오롯이 당신의 몫이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다.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 기대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두 사람, 그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병원 로비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남성도, 딸의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던 여성도, 모두 아주 작은 계기 하나로 다시 일어섰다. 당신에게도 그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지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댈수록 그 관계는 부담이 되고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서 있을 때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갈 수 있다. 정약용 선생은 모든 것을 잃은 유배지에서도 스스로 서는 삶을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남게 만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든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삶의 주인 자리까지 남에게 내어줄 이유는 없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줘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순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그럴 때마다 누군가 대신 짊어져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짜 어른으로, 진짜 존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한 걸음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밥 한 끼를 스스로 차려 먹는 것. 오늘 병원 예약 전화를 스스로 걸어보는 것. 오늘 산책길을 혼자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결국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준다.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보자. 어느 날 자식이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여전히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계시네요. 그 말을 듣고 싶다면 그 시작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 10년 뒤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매일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해내는 이 작은 행동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기대어주는 존재였다. 자식이 기댈 어깨가 되어주었고, 배우자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기댈 수 있는 선배였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이 기댈 수 있는 자식이었다. 그렇게 평생을 누군가의 기둥으로 살아온 우리다.
그런데 정작 그 기둥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탱해왔던 그 모든 관계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이제는 그 힘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할 때다. 그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단단히 선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도 더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자식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었던 것도 결국 이것이었다.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라는 것.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삶을 일구어가라는 것.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식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가르침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스스로 서는 존엄을 놓지 않았다. 그가 지킨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매일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려는 작은 다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루하루가 필요하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스스로 해내는 작은 일 하나. 그것이 쌓여 결국 우리의 노후 전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 기억하라.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단단히 서 있는 사람만이 진짜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래서 만남 자체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노후에 진짜로 가져야 할 모습이다. 이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 때문에 더 아픈 날이 있다. 그 사람만은 내 편일 줄 알았다. 내 자식이라면 당연히 나를 챙길 줄 알았다. 그 친구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산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서운함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다. 오늘 나를 찾아와 준 것이 고맙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고맙다. 오늘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마음은 요구보다 훨씬 오래 간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빚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다. 도움을 받을 때와 스스로 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는 날에도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약용이 오늘 우리 앞에 서서 한마디를 한다면 아마 거창한 철학보다 자신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라고 말했을 것이다. 남의 삶을 대신 살 수 없듯 남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붙잡는 힘보다 내 삶을 세우는 힘을 키우자. 누군가에게 기대어 잠시 쉬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힘까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는 말자. 그것이 60대 이후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인생의 지혜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 해낸 일이 있으셨는지요? 혹시 오랫동안 기대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약용의 인생지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